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와 거실 한쪽을 비추고 있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그것을 바라보는 최순덕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멍했다. 72살, 이제는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새벽 5시면 눈을 뜨는 나이가 되었다. 남편 영수는 이미 1시간 전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다녀왔는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신문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우고 있었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에 맞춰 순덕의 손이 찬장을 열어보리차 티백을 꺼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조금씩 굽어 있었고 아침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면 손끝이 뻣뻣하게 느껴졌다. 류머티스 초기 증상이라고 병원에서 들었지만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면 된다는 말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왔다. 보리차를 우려내는 동안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화단에는 아직 이름 모를 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너머로 산책 나온 노부부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덕아, 차 한 잔만 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늘 듣던 목소리였다. 쉰 목소리에 어딘가 무뚝뚝함이 섞여 있는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의 목소리. 순덕은 대답 대신 보리차를 컵에 따라 거실로 가지고 나갔다. 영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컵을 받아들었다. 고맙네. 그 말도 늘 듣던 말이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TV를 켜니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날씨, 정치, 경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었다. 순덕은 자기도 모르게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고 문자함을 열었다. 아들한테서 온 문자가 며칠 전 것이 마지막이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다. 순덕은 답장을 보냈었다. 그래, 괜찮아. 너 일 열심히 해. 그게 전부였다. 딸은 시댁일로 바쁘다고 전화도 뜸했다. 그렇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순덕과 영수는 이 아파트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감이었다. 어젯밤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꿈속에서 누군가 자꾸 순덕을 불렀던 것 같았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아주 오래전 들었던 목소리 같기도 했지만 깨고 나니 기억이 흐릿했다. 순덕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 무게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늘 병원 가는 날 아니가? 영수가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다음 주야. 그래. 영수는 다시 신문을 들었다. 둘 사이의 침묵이 다시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지만 오늘따라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순덕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런데 그 맑은 하늘을 보는 순덕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습기가 맺혀 있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 순덕은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배추를 다듬으면서도 된장찌개에 넣을 두부를 써는 동안에도 그 이상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손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아침에 꾼 꿈이 자꾸 떠올랐다. 누군가 순덕을 부르는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을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던 것 같았다. 아니, 또렷했다기보다는 익숙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래서 이제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목소리. 순덕아, 밥 다 됐나? 영수의 목소리에 순덕은 정신을 차렸다. 응, 곧 차릴게. 순덕은 서둘러 밥그릇을 꺼내고 국을 퍼담았다. 반찬을 상에 올리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다. 왜 이러나 싶어 손을 꽉 쥐었다 펴봤지만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영수는 먼저 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요즘 손이 떨리나? 영수가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거짓말이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다. 무언가가 자꾸 가슴을 짓눌렀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순덕은 입맛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영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는데 오늘은 그저 밥알을 입에 넣고 씹는 것조차 힘들었다. 왜 안 먹어? 영수가 물었다. 배가 안 고파서.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결혼 초부터 그랬다. 묻고 싶은 게 있어도 한두 번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었다. 그게 배려인지 무관심인지 순덕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45년을 살아왔다. 설거지를 하면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 그 모습들이 순덕의 눈에는 아득하게 느껴졌다. 자기 아이들도 저렇게 작았던 시절이 있었다. 아들은 그네를 좋아했고 딸은 미끄럼틀을 무서워했다. 그때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다.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빴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애를 제대로 못 키운다고 잔소리가 많았다. 그래도 그때는 바빴던 만큼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다. 지금은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그저 시간을 채우는 일처럼 느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덕은 거실로 나왔다. 영수는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코를 골지는 않았지만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순덕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들이 쌓여 있었다. 순덕은 그중 가장 아래에 있는 갈색으로 바랜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져 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순덕이 보였다. 20살, 21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다. 치마 저고리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한 장의 사진. 순덕의 손이 그 사진 위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순덕과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는 학생복을 입고 있었고 순덕은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둘 다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순덕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손끝이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흐릿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게 기억났다. 따뜻하고 조용했던 눈빛. 순덕은 사진첩을 천천히 닫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순덕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이 고요한 일상을 흔들러 오고 있었다. 순덕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순덕은 눈을 감았다. 그러자 1968년 가을의 풍경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때 순덕은 21살이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공장에서 재봉일을 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에는 늘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굽혀 있어서 퇴근하면 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래도 그때는 젊었다. 아프고 힘들어도 다음 날이면 금방 회복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고 또 일했다. 그 공장 맞은편에 작은 서점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 순덕은 가끔 퇴근길에 그 앞을 지나가며 창문을 들여다보곤 했다. 글을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책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순덕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었다. 옷이 다 젖었지만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저기요, 이거 좀 쓰세요. 순덕이 돌아보니 한 남자가 우산을 내밀고 있었다. 검은 학생복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괜찮아요. 순덕은 손을 저었다. 그냥 가시면 감기 걸려요. 저는 바로 앞이라서요. 남자는 우산을 순덕 쪽으로 더 밀었다. 순덕은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내일 돌려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순덕은 우산을 받쳐들고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서점 유리창 너머로 남자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순덕은 그때 처음 알았다. 저 남자가 서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음 날 순덕은 우산을 들고 서점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남자는 카운터 뒤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순덕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우산 가지러 오셨어요? 네, 고마웠어요. 순덕은 우산을 건네며 말했다. 남자는 우산을 받으며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책 좋아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글을 많이 못 배워서요. 그냥 표지 보는 게 좋아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순덕은 지금도 그 미소를 기억한다. 그럼 그림책은 어때요? 글이 별로 없어도 재미있어요. 남자는 선반에서 얇은 책 한 권을 꺼내 순덕에게 건넬 뻔하다가 멈칫했다. 아, 죄송해요. 사야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덕은 손을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남자는 책을 순덕 손에 쥐어줬다. 그냥 빌려드리는 거예요. 읽고 돌려주시면 돼요. 순덕은 당황했다. 진짜요? 네, 저희 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히고 싶어 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읽는 사람들한테는 빌려주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덕은 생전 처음으로 책을 빌려 나왔다. 그 책을 읽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었고 모르는 글자는 공장 언니한테 물어보면서 읽었다. 그림이 예뻤고 이야기가 슬펐다. 가난한 소녀가 성냥을 팔다가 추위 속에서 죽는 이야기였다. 순덕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울었다. 자기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책을 다 읽고 돌려주러 갔을 때 남자는 또 다른 책을 꺼내줬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그렇게 순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에 가게 되었다. 책을 빌리고 돌려주는 것이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았다. 남자의 이름은 민준혁이었다.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방학 되면 아버지 서점 일을 도왔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책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살아났다. 순덕에게 이 책 저 책을 권했고 순덕이 읽고 나면 감상을 물었다. 순덕은 제대로 된 감상을 말할 수 없었지만
준혁은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다. 순덕 씨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독서예요. 준혁의 그 말이 순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글을 못 배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해준 사람이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졌고 순덕과 준혁은 서점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퇴근 후 공원을 걷거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그냥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순덕에게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 대학에서 배운 이야기,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순덕은 그저 듣기만 했다.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혁은 순덕의 침묵을 좋아했다. 순덕 씨랑 있으면 편해요.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사랑인가 순덕은 그때 처음 생각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자주 내렸고 공장 안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이 꽁꽁 얼었다. 재봉틀을 돌리는 손가락이 시려서 자유 실수를 했고 그럴 때마다 반장한테 혼이 났다. 하지만 순덕은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 퇴근하고 나면 준혁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순덕의 손이 트고 갈라진 것을 보고는 다음 날 핸드크림을 사왔다. 이거 바르세요. 손 아프겠어요. 순덕은 그 크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다. 태어나서 누군가 자기 손을 걱정해 준 적이 없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네 집에 얹혀 살 때도 늘 눈치만 봤다. 그런 순덕에게 준혁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준혁은 순덕을 명동으로 데려갔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가게마다 전구 불빛이 반짝였다. 캐럴이 흘러나왔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갔다. 순덕은 그 풍경이 낯설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준혁은 순덕의 손을 잡았다. 춥죠? 조금만 걸어요. 손을 잡은 순간 순덕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준혁의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둘은 백화점 쇼윈도 앞에 서서 안에 전시된 물건들을 구경했다. 예쁜 옷들, 구두들, 가방들. 순덕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하고 생각했다. 그때 준혁이 말했다. 언젠가 순덕 씨한테 저런 거 다 사줄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준혁은 순덕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반짝였다. 순덕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순덕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요. 나 대학 졸업하면 취직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순덕은 준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요, 글도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준혁 씨가 고생할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순덕 씨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좋아요. 순덕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준혁 씨가 좋아요. 그날 밤 순덕은 오빠네 집 작은 방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행복했다. 이런 행복이 자기한테도 올 줄은 몰랐다. 준혁과 결혼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아이도 낳고 작은 집에서라도 함께 밥을 먹고 같이 늙어가는 것. 그런 평범한 삶이 순덕에게는 꿈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새해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혁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서점은 문을 닫아야 했다. 준혁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다. 순덕은 준혁을 만날 때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순덕을 불렀다. 한강 다리 아래였다. 강물은 어둡게 흘렀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준혁은 순덕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냥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순덕 씨,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준혁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나 시골로 내려가야 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빚이 많아졌어요. 친척 집에서 일하면서 갚아야 해요. 서울에는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몇 년이든 기다릴게요. 준혁은 순덕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슬픔이 가득했다. 순덕 씨는 나 같은 사람 기다리면 안 돼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못 올 수도 있어요. 순덕 씨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순덕은 준혁의 손을 붙잡았다. 싫어요. 나는 준혁 씨 아니면 안 돼요. 준혁은 순덕의 손을 천천히 뿌리쳤다. 미안해요, 순덕 씨. 나는 순덕 씨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나랑 있으면 순덕 씨도 고생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요. 제발.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준혁 씨, 소리쳐 불렀지만 준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준혁은 순덕의 삶에서 사라졌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눈을 떴다. 회상에서 깨어난 것이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언제 온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후였다.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던 걸까?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뉴스를 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다. 72살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다. 이 얼굴이 한때는 21살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 얼굴로 준혁을 사랑했었다는 것도.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왜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50년도 더 된 일인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순덕은 계속 마음이 무거웠다. 오후 내내 과거 기억에 잠겨 있었던 탓인지 몸도 무겁고 머리도 멍했다. 냉장고에서 생선을 꺼내 손질하면서도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베일 뻔했다. 순덕은 칼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고개를 돌렸다. 아들 성민이가 들어서고 있었다. 엄마, 저 왔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다. 순덕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갔다. 어머, 성민아.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성민이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하지만 순덕은 알 수 있었다. 아들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다는 것을. 영수도 소파에서 일어나 아들을 맞았다. 왔나?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성민이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에 앉았다. 순덕은 물을 따라 성민이 앞에 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성민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순덕과 영수는 서로를 쳐다봤다. 순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았다. 뭔데? 영수가 물었다.
성민이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이 났어요. 부산으로요. 다음 달부터 내려가야 해요. 순덕은 숨을 들이켰다. 부산? 그럼 서울은 떠나는 거야? 네. 적어도 2년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승진하려면 지방 근무 경험이 필요하대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멀리 간다는 것. 이제는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진다는 것.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순덕은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래, 그럼 가야지. 승진해야지.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도 좋은 데야. 회사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성민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아빠 자주 못 뵐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올게요.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너 일 잘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 걱정하지 마. 성민이가 돌아간 후 순덕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수돗물 소리로 가렸다. 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순덕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다. 순덕은 접시를 닦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둘만 남는구나. 딸은 시댁일로 바쁘고 아들은 부산으로 가고 명절에나 얼굴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아니, 영수가 있으니까 혼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로웠다. 영수와는 대화가 별로 없었다. 밥 먹었냐, 어디 가냐, 그런 말들 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덕은 거실로 나왔다. 영수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순덕이 불렀다.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왜? 성민이 부산 간다는데 괜찮아?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 일인데 어쩌겠어. 그래도 좋은 거 아냐? 승진할 수 있다잖아.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영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중요했다. 부모 곁에 있는 것, 자주 보는 것,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순덕은 그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싶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오늘 아침부터 이상했다. 꿈도 이상했고 기분도 이상했고 그러다 준혁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아들이 부산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예고였을까? 순덕은 알 수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순덕은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다. 순덕은 문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최순덕님, 민준영님의 장례식이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됩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연락드립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준혁? 그 이름을 본 것이 몇 년 만인가? 아니, 몇십 년 만인가? 순덕은 문자를 다시 읽었다. 장례식? 12월 22일. 그러니까 모레. 준혁이 죽었다. 순덕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준혁 생각이 났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을까? 준혁이 죽어가고 있을 때 순덕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느낀 걸까? 순덕은 휴대폰을 꽉 쥐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에서 영수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 준혁. 50년도 넘게 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도 순덕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남아있던 사람. 첫사랑. 순덕은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첫사랑은 잊히지 않는다고들 했다. 정말 그랬다.
영수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을 살면서도 가끔 문득문득 준혁이 떠올랐다. 거리에서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었고 서점 앞을 지나가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났다. 하지만 순덕은 그 마음을 꽁꽁 숨기고 살았다. 영수에게 미안했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했다. 그런데 이제 준혁이 죽었다.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 순덕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순덕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준혁 씨 미안해요. 못 찾아뵈서 미안해요. 그리고 또 눈물이 흘렀다. 순덕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제야 알았다. 자기가 준혁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다.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얼굴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가 어느새 늙은 모습으로 변했다가 했다. 준혁은 어떻게 늙었을까? 머리가 휘어졌을까? 주름이 깊게 팼을까? 순덕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순덕의 기억 속 준혁은 영원히 25살이었다. 검은 학생복을 입고 안경 너머로 따뜻한 눈빛을 보내던 그 청년이었다. 얼굴이 왜 그래? 식탁에 앉은 영수가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잠을 잘 못 잤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순덕은 서둘러 밥상을 차렸다. 손이 떨려서 국그릇을 쏟을 뻔했다. 영수는 이상하다는 듯 순덕을 쳐다봤다. 요즘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어. 먹어. 순덕은 자리에 앉았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영수는 신문을 펼쳐보면서 밥을 먹었다. 순덕은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밥을 다 먹고 영수가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저녁 늦을 거야. 그래. 순덕은 힘없이 대답했다. 영수가 나가고 나자 순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장례식이 내일이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순덕은 고민했다. 50년 만에 준혁을 보러 가는 것. 아니, 준혁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가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일까? 영수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한다. 첫사랑의 장례식에 가고 싶다고? 영수가 이해할까? 순덕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 은지였다. 엄마, 나 은지야. 응, 은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성민 오빠한테 들었어. 부산 간다며? 그래서 전화했어. 은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응, 그래. 회사 일이래.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도 가고 나는 시댁일로 바쁘고 엄마 아빠 두 분만 계시게 되는데. 순덕은 웃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엄마 아빠 건강하고 할 일도 많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엄마, 울고 계세요? 은지가 물었다. 순덕은 깜짝 놀랐다. 아니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그래.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시어머니한테 양해 구하고. 아니야, 괜찮아. 시댁일 중요해. 거기서 잘해야지. 순덕은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끊어, 바쁘지? 네, 그럼 다시 전화할게요.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딸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덕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식들은 자기들 삶이 있었다. 부모는 그냥 건강하게 문제없이 사는 것만으로도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순덕은 생각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순덕은 밥을 짓지 않았다. 혼자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시간이 흘렀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점점 서쪽으로 이동했다. 순덕은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다. 준혁은 어떻게 살았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행복했을까? 나를 기억이나 했을까?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순덕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순덕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다. 순덕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자 아랫집 방 여사가 서 있었다. 순덕 씨, 오늘 얼굴 한번 안 보이길래 괜찮나 싶어서 왔어요. 박 여사는 순덕과 같은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면서 자주 왕래하던 사이였다. 아, 박 여사. 들어와요. 순덕은 박 여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박 여사는 순덕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어머, 순덕 씨.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순덕은 물을 따라 박 여사에게 건넸다. 박 여사는 물을 마시며 순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얘기해봐요. 속으로만 사귀면 병돼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박 여사, 첫사랑 있었어요? 박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첫사랑? 갑자기 그게 왜요? 그냥요. 궁금해서. 박 여사는 웃었다. 있었죠. 누구나 다 있잖아요. 나도 20살 때 좋아하던 남자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요? 순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이 죽었대요.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가요? 순덕 씨 첫사랑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차올랐다. 박 여사는 순덕의 손을 잡았다. 어머, 순덕 씨. 언제 연락받았어요? 어젯밤에 문자로요. 장례식이 내일이래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가봐야죠.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죠.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가요? 영수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50년 만에 가는 게 맞나요?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장례식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 여사는 순덕을 물끄미 바라봤다. 순덕 씨, 후회하지 마요.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순덕은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요. 영수 씨한테는 친구 장례식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꼭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순덕 씨도 자기만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박 여사의 말이 순덕의 마음을 조금 흔들었다. 그래, 가도 되는 걸까? 준혁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 그것이 순덕한테 허락되는 걸까? 박 여사가 돌아간 후 순덕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저녁이 되었고 영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순덕은 간단하게 죽을 끓여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검은색 옷을 꺼냈다. 장례식에 입고 갈 옷이었다. 순덕은 그 옷을 침대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내일 이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과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날 밤 영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서 어두웠지만 순덕은 그냥 앉아 있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내일 장례식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박 여사는 가라고 했지만 순덕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영수가 불을 켜며
깜짝 놀랐다. 순덕아.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그냥요. 순덕은 짧게 대답했다. 영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씻는 소리가 들렸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금방 잠든 모양이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다. 영수는 자기 인생만 살았다. 회사 일, 동창회, 골프. 순덕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다. 밥은 잘 먹냐, 아프지 않냐, 그 정도였다. 순덕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슬픈지 영수는 알려고 하지 않았다. 순덕도 말하지 않았다. 결혼 초부터 그랬다.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덕이 배운 삶의 방식이었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다. 영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순덕은 침대 한쪽에 조용히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순덕은 중얼거렸다. 준혁 씨, 나 내일 갈게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갈게요. 그 말을 하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순덕은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새벽녘 순덕은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4시였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우리면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다. 준혁의 장례식이 있는 날. 순덕은 결심했다. 가기로. 마지막이니까. 영수에게는 친구 장례식에 간다고 말하기로 했다.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침이 되고 영수가 일어났다. 머리야. 영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식탁에 앉았다. 순덕은 해장국을 끓여내왔다. 여보, 오늘 나 친구 장례식 가야 해. 순덕이 말했다. 영수는 국을 떠먹으며 물었다. 누군데?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언니. 갑자기 돌아가셨대. 순덕은 준비한 대로 말했다. 영수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녀와. 조의금은 얼마 들고 갈 거야? 10만 원이면 될 것 같아. 알았어. 지갑에 있어.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순덕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화장을 했지만 부은 눈은 가려지지 않았다. 순덕은 한숨을 쉬고 가방을 들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영수가 물었다. 몇 시쯤 올 거야? 저녁 전에는 올게. 그래. 순덕은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순덕은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순덕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버스 안에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모두 바쁜 표정이었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순덕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순덕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준혁을 처음 만났던 그날, 우산을 받았던 그날, 서점에서 책을 빌렸던 그날. 모든 기억이 생생했다. 버스가 병원 앞에 섰다. 순덕은 내렸다. 다리가 떨렸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힘들었다. 병원 건물이 컸다. 순덕은 안내판을 보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가 길었다. 조화 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순덕은 민준혁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찾았다. 3번째 방이었다. 순덕은 그 앞에서 멈췄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문을 밀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영정 사진이 보였다. 하얀 국화꽃들이 영정을 둘러싸고 있었다. 순덕은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사진을 봤다. 순간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꺾였다. 누군가 순덕을 부축했지만 순덕은 그것조차 느낄 수 없었다. 사진 속의 준혁은 늙어 있었다. 머리가 휘었고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똑같았다. 따뜻하고 조용한 눈빛. 순덕을 바라보던 그 눈빛. 준혁 씨. 순덕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순덕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일어날 수 없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요. 못 찾아뵈서 미안해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나를 기억하셨나요? 순덕은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순덕을 쳐다봤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누군가 순덕의 어깨를 잡았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순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남자가 물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저는 옛날에 아버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군요. 아버지 친구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남자는 순덕을 의자로 안내했다. 순덕은 앉았지만 눈은 계속 영정을 바라봤다. 준혁. 정말 너무 오랜만이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순덕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 숨기고 살았던 마음이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순덕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순덕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준혁만 보였다.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준혁.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순덕은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장례식장 안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었다. 아마 준혁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일 것이다. 그들은 순덕을 이상하게 쳐다봤다. 너무 심하게 운 것이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여자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분 누구래? 모르겠어. 근데 왜 저렇게 우시는 거야? 혹시 특별한 사이였나?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다. 특별한 사이.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50년 전 이야기였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늙은 여자가 첫사랑의 장례식에 와서 우는 것뿐이었다. 순덕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았다. 화장이 다 지워졌을 것이다. 아까 순덕을 부축했던 남자가 다시 다가왔다. 손에 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드세요. 많이 놀라셨죠?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물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제가 실례를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끼셨던 게 느껴져요. 남자는 순덕 옆에 앉았다. 실례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아셨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예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서점에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아버님이 친절하게 책을 빌려주셨죠.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뿐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서점을 하셨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나중에는 출판사로 옮기셨지만요. 출판사요? 순덕은 놀라서 물었다. 네, 작은 출판사였어요. 아버지는 평생 책과 함께 사셨어요. 책을 정말 사랑하셨죠. 순덕은 가슴이 뭉클했다. 준혁이 책을 사랑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도 그랬고 평생 그렇게 살았구나. 순덕은 영정을 다시 바라봤다. 좋은 삶을 사셨네요. 네, 아버지는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힘든 일도 많으셨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서 사셨으니까요. 남자의 말에 순덕은 안도했다. 준혁이 행복했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은 안 계신가요? 남자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거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순덕은 준혁이 10년을 혼자 살았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다. 외로웠을 것이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는 것은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순덕도 가끔 생각한다. 영수가 먼저 가면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니면 자기가 먼저 가면 영수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 아버님은 무슨 병이셨어요? 순덕이 물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췌장암이었어요. 작년에 발견됐는데 이미 말기였어요. 항암 치료도 받으셨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마지막 몇 달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어요. 순덕은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준혁이 아파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의연하셨어요. 우리보다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책을 읽으셨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준혁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준혁은 원래 조용하고 의젓한 사람이었다. 자기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 순덕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남자가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몇 사람한테 연락하라고요. 할머니도 그 중 한 분이셨어요. 최순덕 님이라고 하시면서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순덕은 깜짝 놀랐다. 저를요? 네. 아버지가 꼭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순덕은 가슴이 뛰었다. 준혁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그것도 연락까지 하라고 했다. 순덕은 눈물을 참았다. 아버님이 저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남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특별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흰색 봉투였고 앞면에 순덕 씨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준혁의 글씨였다. 순덕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고맙습니다. 순덕은 겨우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다. 순덕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준혁이 남긴 마지막 말. 그것이 이 봉투 안에 있었다. 하지만 순덕은 여기서 열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복도로 나와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접혀 있었다. 순덕은 편지를 펼쳤다.
준혁의 글씨가 빼곡했다. 순덕은 첫 줄을 읽었다. 순덕 씨, 오랜만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것입니다. 순덕은 그 문장을 읽고 또 울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순덕을 쳐다봤다. 벤치에 앉아 편지를 들고 우는 늙은 여자.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다. 편지를 계속 읽어야 했다. 준혁의 마지막 말을 들어야 했다. 순덕은 눈물을 닦고 다음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 순간 복도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순덕의 귀에는 준혁의 목소리만 들렸다. 한 간호사가 순덕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봤다. 젊은 여자였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네, 괜찮아요. 순덕은 힘겹게 미소 지었다. 힘드시면 저쪽에 휴게실이 있어요. 가서 좀 쉬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순덕은 다시 편지로 눈을 돌렸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걸어갔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문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준혁의 친구들, 출판사 동료들, 이웃들. 그들은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건넸다. 좋은 분이셨는데 아쉽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에 정성을 쏟으신 분이었죠. 평생 성실하게 사셨어요. 사람들의 말이 이어졌다. 모두 준혁을 기억하고 있었다. 좋은 기억으로. 순덕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준혁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구나. 좋은 삶을 살았구나. 나만 그를 그리워한 게 아니구나. 순덕은 편지를 다시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준혁이 아픈 몸으로 썼을 편지. 순덕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순덕 씨, 오랜만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것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순덕 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한강 다리 아래에서 헤어진 그날 나는 순덕 씨의 울음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돌아보면 다시 붙잡고 싶을 것 같아서 그냥 걸었습니다. 순덕은 그 문장을 읽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1969년 2월 한강 다리 아래 추운 겨울밤이었다. 바람이 차가웠고 강물은 검게 흘렀다. 준혁이 등을 돌리고 걸어가던 그 뒷모습. 순덕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울었다. 준혁 씨, 가지 마세요. 소리쳤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저 걸어갔다.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 순덕은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편지를 계속 읽었다. 시골로 내려간 후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갚고 가족을 돌보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 서울로 다시 올라왔을 때 순덕 씨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서점으로 공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점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고 공장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순덕 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순덕 씨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편지를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준혁이 자기를 찾았다고? 순덕은 몰랐다. 그때 순덕은 이미 영수와 결혼한 후였다. 준혁과 헤어진 지 3년 후 오빠가 중매를 넣었다. 영수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다. 오빠는 순덕에게 이제 결혼해야 한다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놓치지 말라고 했다.
순덕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오빠네 집에 더 이상 얹혀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결혼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식 날 순덕은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음은 검었다. 영수는 순덕이 부끄러워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순덕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슬펐다. 이 결혼이 끝이라는 것을, 준혁과의 사랑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신혼여행을 가서도 순덕은 마음을 열지 못했다. 영수는 답답해했지만 순덕을 다그치지는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편지로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평생을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씨, 고백하자면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당신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봄이 되면 당신 생각이 났고 서점을 지나갈 때마다 당신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빌려주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았다. 준혁도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평생. 순덕도 마찬가지였다. 영수와 살면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준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거리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심장이 뛰었다. 책방 앞을 지나가면 발걸음이 느려졌다.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준혁을 떠올렸다. 하지만 순덕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영수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저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다. 어느 날 딸 은지가 중학생이었을 때였다. 은지가 물었다. 엄마, 아빠랑 연애해서 결혼했어? 순덕은 멈칫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친구들은 부모님이 연애 결혼이래. 우리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중매였어. 헐, 진짜? 그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 설레었어? 은지는 신기하다는 듯 물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몰랐어. 그냥 결혼하는 거지. 은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도 지금은 사랑하잖아.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 그게 뭘까? 편지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나는 많이 슬펐습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을 잃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순덕 씨를 찾아야겠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정말로 순덕 씨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옛날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준혁이 자기를 찾았다니. 마지막까지. 하지만 순덕은 몰랐다. 순덕도 가끔 준혁을 검색해 본 적이 있었다. 인터넷에 이름을 쳐보고 동명이인들이 나오면 하나하나 살펴봤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흔한 이름이었고 너무 오래되어서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포기했다. 어쩌면 준혁도 결혼했을 것이고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준혁은 순덕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당신을 찾았습니다. 동창의 명단에서요. 최순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일 거라고.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50년 만에 갑자기 전화해서요. 게다가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전해질 편지를요. 순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준혁이 자기를 찾았다. 전화번호까지 알아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순덕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준혁은 언제나 그랬다.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다. 순덕에게 부담이 될까봐, 놀랄까봐, 힘들까봐 전화하지 않은 것이다. 순덕은 울었다. 만약 준혁이 전화했다면 순덕은 어땠을까?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기뻤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순덕 씨, 당신은 어떻게 사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좋은 사람 만나셨나요? 나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겠지요. 이미 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순덕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짧았지만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요. 부디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너스 준혁 올림. 순덕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준혁의 마지막 말.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 순덕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순덕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 순덕은 편지를 다시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나도요, 준혁 씨.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요. 순덕은 복도 벤치에 앉아 편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덕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다. 순덕의 귓가에는 준혁의 목소리만 맴돌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순덕의 온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순덕은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어야 했다.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눈이 퉁퉁 부은 72살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다. 순덕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순덕은 거울 속 자기를 다시 바라봤다. 이 얼굴로 살아온 세월, 이 얼굴로 견뎌온 시간들. 순덕은 문득 깨달았다. 자기는 평생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준혁과 헤어진 후 영수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그 삶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었다.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보람, 손주들을 안았을 때의 기쁨, 영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평온함. 그것들도 소중한 것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그 안에서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가슴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이제야 알았다. 그 빈자리는 준혁이었다. 첫사랑의 자리였다. 순덕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비워둔 채 살았다. 가끔 그 빈자리를 들여다보고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순덕의 방식이었다. 준혁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순덕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영수에게 미안한 일이고 자식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순덕은 생각을 바꾸었다. 준혁을 기억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다. 첫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영수를 배신하는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방이 있는 집 같은 것이다. 한 방에는 준혁이 있고 다른 방에는 영수가 있고 또 다른 방에는 아이들이 있다. 그 방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할 뿐이다. 순덕은 그것을 이제야 이해했다. 사랑은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순덕은 화장실을 나와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걸음걸이가 아까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가슴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과는 다른 아픔이었다. 후회의 아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아픔이었다. 미안함의 아픔이 아니라 사랑의 아픔이었다. 순덕은 그 아픔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생 간직하기로 했다. 준혁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문객들이 더 많아져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로 붐볐다. 순덕은 다시 영정 앞으로 갔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준혁의 사진을 바라봤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순덕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다.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하고 싶었다. 준혁 씨, 편히 쉬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아프지 말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랄게요.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끝까지 준혁 씨를 기억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누군가 순덕의 팔을 잡았다.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실례지만 혹시 최순덕 씨 맞으세요? 순덕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여자는 반갑다는 듯 손을 잡았다. 어머, 정말 순덕 씨였어요? 나 기억 안 나세요? 명희예요. 김명희. 같은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다. 명희.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기억이 났다. 재봉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언니. 순덕보다 2살 많았고 일을 잘해서 반장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 명희 언니? 순덕이 물었다. 맞아요. 어머, 나 알아보네. 반가워요. 명희는 순덕을 꼭 안았다. 순덕도 명희를 안았다. 50년 만에 재회였다. 언니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순덕이 물었다. 명희는 영정을 가리켰다. 저분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내가 나중에 출판사에서 일했거든요. 민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들한테 잘해주시고 책을 사랑하셨지. 순덕은 놀랐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명희가 준혁과 함께 일했다니. 그렇구나. 순덕은 중얼거렸다. 근데 순덕이 너는 사장님을 어떻게 아는 거야? 아까 엄청 우는 거 봤는데. 순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다. 예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사장님이 젊었을 때 연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근데 헤어졌대요. 사장님이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순덕은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응.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은 술 드시고 그러시더라고.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순덕은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준혁이 그런 말을 했다니. 명희가 순덕의 손을 잡았다. 혹시 그 사람이 순덕이 너야?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응, 나였어.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 그랬구나. 사장님이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분이 너였구나. 언니, 나 몰랐어요. 준혁 씨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이제 알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명희는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다. 둘은 밖으로 나와 카페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명희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지금은 손주도 있다고 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산다고 했다. 순덕도 자기 얘기를 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았다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래도 순덕이 너 첫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산 거네. 그것도 대단한 거야. 그런가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사랑도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잖아. 근데 너는 50년을 기억한 거야.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 순덕은 명희의 말을 듣고 조금 위로받았다. 그래,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다. 멀리서 조용히 혼자 간직하는 사랑. 순덕은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준혁은 떠났지만 순덕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명희와 헤어진 후 순덕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준혁의 아들 앞으로 갔다. 그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바빴지만 순덕을 보자 잠시 멈췄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우셨는데.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저기, 혹시 아버님 묘소는 어디신가요? 순덕이 물었다. 화장하셔서 납골당에 모실 예정이에요. 어머니 옆에요. 남자가 대답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혁은 아내 곁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맞다. 순덕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조의금이 들어 있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작지만 마음이에요. 남자는 사양하려다가 순덕의 눈빛을 보고는 받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순덕은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기울고 있었다. 순덕은 시계를 봤다. 벌써 오후 4시였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다. 집에 가야 했다. 영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순덕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자동차들. 모든 게 변했다. 50년 전 순덕이 준혁과 걷던 그 거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서점도 사라졌고, 공장도 사라졌고, 그때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다. 순덕의 가슴 속에.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영수가 물었다. 응. 순덕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장례식 어땠어? 응, 조용히 잘 치렀어.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손을 움직이면서 순덕은 생각했다. 영수에게 말해야 할까? 오늘 간 곳이 첫사랑의 장례식이었다고. 하지만 순덕은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영수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을 먹으면서 영수가 물었다. 오늘 동창회 갔는데 다들 건강 챙기라고 하더라.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래. 순덕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다. 너도 병원 정기검진 받아야지. 언제 예약했어? 다음 주. 알았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늘 그랬듯이 영수는 밥을 다 먹고 소파로 갔다.
순덕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으면서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순덕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준혁의 편지를 꺼냈다. 다시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순덕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오래된 사진첩 옆에.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순덕은 일어나서 옷장 앞에 섰다.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쳤다. 72살의 여자.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순덕은 자기에게 말했다. 잘 살았어. 잘했어. 그날 밤 순덕은 영수 옆에 누웠다. 영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코를 골지는 않았지만 깊은 숨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영수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45년을 함께 산 사람. 사랑했냐고 물으면 순덕은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을 지키고 늙어가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다. 준혁을 향한 사랑과는 다른 종류의 사랑. 순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 성민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성민아, 부산 가서도 건강 챙기고 잘 지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승진 잘해.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딸 은지에게도 보냈다. 은지야, 시댁일 힘들어도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엄마는 잘 있어. 사랑해. 문자를 보낸 후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에 불빛들이 보였다. 각 집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순덕처럼 첫사랑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외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두 다른 삶이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것.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장에서 준혁이 빌려줬던 그 책과 비슷한 옛날 동화책 한 권을 꺼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어주던 책이었다. 성냥팔이 소녀. 순덕은 그 책을 펼쳤다. 글씨가 작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순덕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가난한 소녀가 추운 겨울날 성냥을 팔러 다니는 이야기. 순덕은 그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준혁이 처음 빌려줬던 그 책. 그때의 순덕도 그 소녀 같았다. 가난하고 외롭고 누군가의 따뜻함을 원했다. 그리고 준혁이 그 따뜻함을 줬었다. 책을 덮고 순덕은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준혁 씨. 그때 그 따뜻함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혁 씨가 없었으면 나는 그냥 꺼져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준혁 씨가 내 안에 불을 켜줬어요. 그 불은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어요. 고마워요. 순덕은 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올 것 같았다. 꿈속에서 순덕은 젊었다. 21살의 순덕이었다. 서점 앞에 서 있었고 준혁이 나왔다. 순덕 씨, 오늘은 이 책 어때요? 준혁이 책을 건넸다. 순덕은 웃으며 받았다. 읽어볼게요. 둘은 함께 걸었다. 거리는 밝았고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준혁이 순덕의 손을 잡았다. 순덕 씨, 같이 가요. 끝까지.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그렇게 둘은 걸어갔다. 끝없는 길을 따라. 순덕은 행복했다.
꿈속에서만큼은.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맑은 날씨였다. 순덕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순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맑았다.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들어왔다.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순덕을 짓누르지 않았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순덕은 그 아픔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평생 간직하기로 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우리면서 순덕은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평범한 하루.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것. 그 평범함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삶 자체였다. 순덕은 그것을 깨달았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준혁이 편지에서 말했듯이 순덕도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영수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깼어. 순덕은 보리차를 영수 앞에 놓았다. 고맙네. 영수는 차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순덕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고 계란을 부쳤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순덕의 마음은 달랐다. 영수를 보는 눈이 달랐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구나. 자기 방식대로. 순덕과는 다른 방식이었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여보. 순덕이 불렀다. 영수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순덕을 봤다. 왜? 고마워요. 순덕이 말했다. 영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뭐가? 그냥요. 오래같이 살아줘서요. 영수는 난처한 듯 웃었다.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하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순덕은 미소 지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신문을 봤다. 말은 없었지만 귀가 조금 빨개진 것 같았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순덕을 아끼고 있을 것이다. 표현을 잘 못할 뿐. 아침을 먹고 영수가 외출했다. 병원 검진 가는 날이야. 저녁에 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순덕은 영수를 배웅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다. 순덕은 청소를 시작했다. 거실을 쓸고 닦고 창문을 닦았다. 손을 움직이면서 순덕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집을 돌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이 공간이 순덕의 공간이었다. 순덕이 살아온 공간이었다. 청소를 마치고 순덕은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보니 아들한테서 답장이 와 있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부산 가서 자주 전화드릴게요. 사랑해요. 순덕은 그 문자를 읽고 웃었다. 아들도 컸다. 이제는 자기 삶을 잘 살아갈 것이다. 딸한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순덕은 답장을 보냈다. 응, 엄마 괜찮아. 너희들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아. 사랑한다.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준혁의 편지가 있었다. 순덕은 편지를 꺼내 한 번 더 읽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준혁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이 순덕의 가슴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순덕은 편지를 접어서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준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젊은 두 사람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순덕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다. 준혁 씨,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 놓아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순덕은 사진첩을 닫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다. 밖에 나가고 싶었다. 산책을 하고 싶었다. 순덕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파랗고 해가 밝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순덕은 천천히 걸었다. 화단을 지나고 놀이터를 지나고 벤치가 있는 곳까지 갔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한 아이가 그네를 타고 다른 아이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그 풍경이 아름다웠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떠나고 하지만 세상은 돌아간다. 순덕도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준혁도 그 흐름 속에 있었다. 둘 다 자기 몫을 다했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순덕은 그 새를 보며 생각했다. 준혁도 저렇게 자유로워졌을까? 아픔에서 벗어나 편안해졌을까? 순덕은 그렇기를 바랐다. 준혁 씨, 행복하세요.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요. 언젠가 나도 갈 거예요. 그때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그때는 많은 얘기를 해요. 못다한 얘기들. 순덕은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마음이 평화로웠다. 한참 후 순덕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영수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순덕은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다. 매일 걷는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더 따뜻했다. 더 의미 있었다. 순덕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순덕은 혼자 말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순덕은 인사를 했다. 이 집에, 이 삶에.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영수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쳤다. 음식을 하면서 순덕은 코맹맹이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래된 옛날 노래였다. 젊었을 때 라디오에서 자주 들었던 노래. 가사는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기억났다. 순덕은 그 노래를 부르며 밥을 지었다. 마음이 가벼웠다. 어제까지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 같았다. 영수가 돌아왔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검진 결과 어땠어요? 괜찮대. 건강하대. 영수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다행이네요. 밥 먹어요. 순덕은 상을 차렸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영수가 말했다. 오늘 생선 맛있네. 그래요? 다행이다. 순덕은 미소 지었다. 영수도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침묵이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순덕은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있었다.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다. 순덕의 삶도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았다. 평범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순덕은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 곁에 있는 사람을 아끼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밤이 되고 순덕은 침대에 누웠다. 영수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순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아마 오늘과 비슷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영수와 밥을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순덕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움도 있다. 순덕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그저 고마웠다. 만나줘서, 사랑해줘서, 기억해줘서. 순덕도 준혁을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순덕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순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자요, 준혁 씨.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잠이 들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은은한 빛이 순덕의 얼굴을 비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온했다. 순덕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꿈속에서 순덕은 다시 젊었다. 21살의 순덕이 서점 앞에 서 있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나왔다. 순덕 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같이 걸을까요? 네, 좋아요.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다. 둘은 그 속을 걸어갔다. 끝없이 영원히. 그렇게 순덕의 하루가, 순덕의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져 갔다.